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라, 장기 투자를 해라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투자에서는 더하기 평균이 아니라 곱하기 평균,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하 평균이 적용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유망 섹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제가 드릴 질문 중 하나가 이제 2022년, 뭐 지금쯤 나올 단골 질문이잖아요. 유망 섹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답변을 미리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요즘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망 섹터라고 뭐 메타버스, 전기차, NFT 뭐 다 이런 건 아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시장에 뭐 가격이 있다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해주셨잖아요. 뭐 80이라면 지금 시장에는 70으로 가격이 돼 있기 때문에 10만큼의 가치가 더 있으면 나는 거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요거를 조금 예시로 들어서 알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추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뭐 일종의 뭐 투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야, 이 섹터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냐. 저는 그게 그 가격에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의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림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림이라는 방법을 짧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펄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펄하는 건 이익의 배수로 이제 주가를 평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주식시장의 평균 퍼가, 적정 퍼가 10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그쪽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는 기업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주당 이익이 100원일 때 펄을 10배를 적용하면 주가는 1,000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100이니까 1,000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가가 5,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5,000원 정도 한다는 건 사람들의 기대는 최소한 지금 얘들의 이익은 100이지만 앞으로 이익이 5배, 5배까지는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뭐래 보냐면, 이 회사의 이익이 앞으로 500이 될 수 있나? 내가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 전기차가 몇 대가 팔려야 되지? 많이 팔리면 몇 대까지 팔릴 수 있지? 팔렸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지? 그래 봤을 때 주당 이익이 500원이 될 수 있나? 만약에 계산해 봤더니 아닌데 500원인데 600원, 700원까지 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야, 지금 이 퍼 500원에 10배 주면 5,000원이지만 800원에 10배면 8,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5,000원도 비싸지 않고 8,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봐.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야, 테슬라가 전 세계 모든 차량이 전기차로 다 바뀌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테슬라가 다 가져가도 주당 이익이 4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곱하기 10배 받자 4,000원이지 5,000원은 이건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같구나. 쏠림이고 이게 이제 버블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분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뭐 복잡계라고 하지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요. 지금 시총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비경합제를 파는 회사들이에요. 비경합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경합이랑 비경합이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경합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소비를 못 해요. 우리 둘이 서로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경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 보면 요새 막 대기가 막 길고 이러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차를 먼저 예약하면, 그러면 김 작가께서는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보다. 그렇죠. 순서가 밀리는 거죠. 차가 한정돼 있고 살 때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합제를 제공하는 회사는 성장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아까 말씀드린 캐파가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대씩 갖는다고 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순간이 오는 거고. 실적을 좀 추정하기도 좀 쉽겠네요. 그렇죠. 쉽게 추정이 가능한 대신 뭐냐면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매출이 늘 때 비용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합이 일어난다는 건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한테 한 대 더 주려면 또 내가 자원을 들여서 추가적인 생산을 하고 아니면 설비를 확장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니까. 근데 뭐냐면 비경합제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소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영향을 주지를 않는. 플랫폼 같은 거죠. 그렇죠. 플랫폼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뭘 봐야 되냐면 하드웨어로서의 전기차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제가 이제 타고 다니는 차가 테슬라인데. 아, 테슬라 타고 다니세요? 네, 거기서 이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주의 느낌이 나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테슬라를 살 때 옵션으로 자율주행 옵션을 붙일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옵션을 붙이면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차에 옵션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짜리 차에 옵션이 1,000만 원이 붙는데, 만약 그 옵션을 선택을 하면 테슬라는 뭘 하냐면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업데이트 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차를 살 때는 그 옵션을 넣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 넣으셨었어요? 처음엔 안 넣어요. 오. 이게 취득세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취득세는 차를 취득한 처음 가격에 곱하기 몇 프로 돼 있는데 그렇죠. 옵션을 바로 넣어가지고 사면 취득세가 더 붙어요. 또 붙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취득할 때는 안 넣고 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붙여요. 근데 다른 옵션들은 자동차 하드웨어 옵션들은 살 때 이걸 해놔야지 나중에 옵션을 추가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옵션은 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옵션을 사면요. 그냥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끝. 업데이트하면 끝이에요. 그럼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라는 차량에 썬팅을 하거나 이러면 썬팅지나 이런 것들은 경합이 일어나잖아요. 맞아. 경합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경합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뭐냐면 자율주행 옵션은 아니요. 경합이 안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 아니고 네. 고객이 원하면 테슬라는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좋은 포인트다. 그래서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는데 비용이 안 늘어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네. 그 부분이 그래서 뭐냐면 약간 옵션처럼 돼 있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기대에 대한 것들이 가격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소위 뭐 팡이라고 부르는 네. 시총 상위권에 있는 것들 보면 다 비경합제예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생각해 보시면 아마존도 우리가 원래 쇼핑몰은 사실 아마존도 어떻게 보면 쇼핑몰에 온라인 쇼핑몰이 온라인 제일 쇼핑몰. 메인인데 쇼핑몰은 백화점 생각해 보시면 백화점은 경합이 일어납니다. 현대백화점에서 A라는 브랜드를 입점을 시키면 다른 브랜드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서 경합이 일어나고 한정이 돼 있는데 물리적 공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아마존은 내가 아마존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고 싶어?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마존 입장에서는 저 아마존에서 물건 팔게 해주세요. 수수료 내고 물건 팔게 할 때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경합 없이 캐파를 늘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서비스할 때는 영화관이란 좌석이 한정돼 있잖아요. 경합이네요. 좌석에서 경합이 일어나고 매진이 일어나는데 넷플릭스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는 건 내가 본다고 해서 누가 비켜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디를 많이 공유하더라고요. 그건 있어요. 막 튕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선이와 문제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회선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존에 고객 수요가 늘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작은 투자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뭐가 열려 있는 오른쪽이 확 열려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뭐가 투자가 사실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플랫폼 이런 곳에 투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그런 회사 같은 경우가 뭐냐면 약간 옵션에 투자하는 느낌이거든요. 콜옵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콜옵션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내가 7만 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내가 만약에 2천 원 주고 산다면 네. 제 손실은 확정돼 있는 거예요. 최대 손실은 2천 원 뿐인 거죠. 2,000원. 옵션 포기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나 2천 원을 투자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이 안 되고 그 밑에 빌빌빌 기면 2천 원만 손해보고 마는 거고요. 버린 거. 근데 7만 원, 8만 원, 9만 원 올라가면 저는 옵션을 행사해서 8만 원이면 만 원 이익 나고 9만 원이면 2만 원 이익 나고 100만 원이면 뭐 92만 원, 93만 원 이익이 나는 거고 위쪽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주되 네. 손실은 2천 원으로 제한을 하면 좋은 거죠. 투자를 할 때 그런 식의 투자. 부동산이 왜 좋냐면요. 네. 부동산은 손실을 뭘로 제한해 버릴 수 있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살아버리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안 팔죠. 부동산이 떨어지면 어차피 내가 살기 위해서 집 한 채는 필요하니까. 여러 채일 때는 달라지지만 집 한 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뭐 하냐면 내가 살 집이 필요하잖아.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해서 콜옵션 구조처럼 만들어져 되게 좋은 있거든요. 투자 상품이네요.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은 좋아요. MD들을 견딜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최소한 생계에 필요한 자금들을 안정적으로 아랫부분 손실을 MD들을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이나 남는 돈을 오른쪽 그게 뭐 사실 뭐 비트코인을 하셔도 되고 말리진 않을 거예요. 말리진 않으신다. 근데 뭐냐면 저한테 그냥 비트코인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말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지 않는 분들이 네. 비트코인 어때요 해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좋으면 뭘 해버리냐면 핵심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안정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자산 가지고 공격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조금 투자했다가 주변에 조금 투자했다가 재밌으면 핵심 자산을 뛰어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 만약 떨어지면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런 정도의 내공이 있고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네.
자산의 일부를 뭐 비트코인이 MDD가 얼마 정도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MDD 100%를 각오하거든요. 그쵸. 투자금 다 날릴 수 있다. 복권처럼 다 날릴 수도 있다. 각오를 하고 그래서 이 정도만 투자를 해보고 뭐잘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MDD를 100%라고 보고 잘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안 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 다 날아가더라도 나한테 큰 피해가 없는 정도의 자금을 배분을 거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물어보시면 말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핵심 자산을 좀 정하고 주변 자산을 좀 구성해서 주변 자산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좀 투자를 해도 된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삶에 내 재산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스스로 설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좀 아셔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경이 뭐 사래. 저번에 누가 그거 사면 된대. 야 내년에 이게 좋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누가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뭐 하냐면 이제 뒤가 욕하는 거죠. 그렇죠. 사기꾼이다, 나쁜 X다. 근데 그 투자 의사 결정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설계한 대로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또 투자의 대가분들이 사실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것만큼 또 분산 투자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 기사님께서 이제 김작가 TV 오름에도 출연하시니까 최근에 또 그 성현우 의사님이라고 의사분이 이제 그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 영상을 보셨던 걸로 아까 전에 저희 티타임 할 때 얘기 나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한 종목에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도 좀 크게 나시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인 거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집중 투자, 분산 투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 띄는 성공 사례들, 눈에 띄는 부자들은 한 종목에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운도 좋게 그리고 기대했던 예상과 맞아가지고 터지는 것들이 좋게 보여요. 근데 통계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분산하는 게 평균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학적인 원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그 책에서는 이제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하실 때 아내분께서 무슨 말이지? 하고 있는 대화체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알아야 될 게 저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투자에 필요한 평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고 보통 알고 있는 그 평균이라는 건 그러니까 평균을 몰라 이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그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가지고 더하기 평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하고 5의 평균은 4. 에버리지. 이거잖아요.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 산술 평균이 아니라 곱하기 평균이 사용됩니다. 곱하기 평균은 뭐냐면요. 2하고 8을 더하면 10, 나누기 2하면 5. 이게 이제 더하기 평균인데 곱하기 평균을 어떻게 하냐면요. 2하고 8을 곱해요. 2하고 8을 곱하면 16이 되고 16. 거기에다 이제 루트를 씌워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좀 어려운 게 나와요. 그래서 16이 4의 제곱이니까 2하고 8의 곱하기 평균은 4가 되거든요. 그래서 2하고 8의 더하기 평균은 5지만 2하고 8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4가 되는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곱하기 평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데 이게 어제 10% 오르고 오늘 10% 떨어졌어요. 그러면 10% 오르고 10% 떨어졌으면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더하기 평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0, 본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본전이 아니에요. 10,000원에서 10% 오르면 11,000원이 되고 그 상태에서 10%가 떨어지면 1,100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9,900원으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2라고 0.9를 곱하면 0.99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자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어떤 투자를 반복하면 투자의 세계에서는 곱하기 평균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더하기 평균으로 착각을 해요. 이 곱하기 평균은 무슨 특성이 있냐면 변동성이 커지면 값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더하기 평균은 0이잖아요. 근데 곱하기 평균은 한 1% 정도 빠지는 건데 플러스 50% 마이너스 50%면 그럼 더하기 평균은 또 0인데 곱하기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요. 50% 오르면 10,000원에서 15,000원이 됐다가 거기서 50% 빠지니까 7,500원이 돼버리거든요. 2,500원이나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변동성을 변동성이 크면 위험하다고 하는 게 곱하기 평균이 적용되기 때문에 곱하기 평균은 이 차이가 커지면 값이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평균이 적용되게끔 투자를 하는 건 안 좋고요. 안 좋은 거네요. 항상 이 곱하기 평균은 더하기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평균, 아까 2하고 8의 더하기 평균은 5지만 곱하기 평균은 4가 되는 것처럼 항상 이 곱하기 평균은 더하기 평균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더하기 평균 같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하기 평균 같은 투자를 하면 어떻게 했을 때 더하기 평균이 나오냐면요. 네. 돈을 나누면 더하기 평균이 나와요. 돈을 나누면?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투자가 있는데 이게 잘 되면 2배가 되고 안 되면 다 날리는 투자. 근데 그걸 10,000원을 가지고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5,000원씩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저는 그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야바이를 갔다 오죠. 밤에 야시장 가서 야바이를 하는데 네. 이기면 2배, 지면 날리는 거. 이 야바이 게임을 하는데 돈을 나눠가지고 제가 5,000원 투자하고 김 작가님 5,000원 투자한 다음에 김 작가님은 이기고 저는 지면 그럼 뭐냐면 김 작가님 5,000원은 10,000원이 되고 제 5,000원은 빵원이 돼가지고 본전. 합쳐서 본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건 더하기 평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제가 마이너스 된 걸 더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걸 돈을 나누지 않고 횟수를 저 혼자 10,000원을 가지고 2번을 하는 거죠. 횟수를 나눠가지고 하면 한 판을 이겨서 20,000원이 됐더라도 둘째 판을 져버리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돈을 나누면 이게 더하기 평균으로 나누고요. 시간을 나누면 횟수를 나눠서 투자를 하면 곱하기 평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분산 투자를 할 거냐 집중 투자를 할 거냐 네. 장기 투자를 할 거냐 단타를 할 거냐 대부분 보면 단타는 말리고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단타라는 게 시간을 쪼개버리는 거고 아... 그건 곱하기 평균이 돼서 값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곱하기 평균은 더하기 평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네. 시간을 나눠서 단타를 하면 곱하기 평균으로 가고요. 돈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면 더하기 평균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분산과 장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라, 장기 투자를 해라 얘기를 하는 게 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더하기 평균이 아니라 곱하기 평균,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하 평균이 적용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네. 그 곱하기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은 위험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지양을 하고 분산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분산 투자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문제는 사람들이 실제 투자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율이 되게 높거든요, 우리. 그래서 주식은 3개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단타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분산 투자하고 있냐? 예전에 그 언론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계좌에 거의 한 30%가 한 종목만 들어있더래요. 맞아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계좌에. 맞아요. 그리고 거의 절반 이상이 세 종목 이하로 들고 있다고. 그래서 보면 우리는 하지 말라는 단타는 하고 있고 권장하는 분산 투자는 사실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케이스를 보면 뭐가 제일 부자가 되냐면요. 아까 10,000원을 가지고 5,000원 나눠가지고 둘 다 이겼어도 20,000원, 20,000원. 한 번 더 해서 둘 다 이겨도 또 30,000원. 그러니까 5,000원씩 투자해가지고는 5,000원밖에 못 버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제가 돈을 다 가지고 몰빵하는 거예요. 계속 거는 거죠. 2번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라고 보면 몰빵해가지고 연속으로 이겨버린 사람이 제일 많이 번 거죠. 그 사람이 소수긴 하겠지만 제일 많이 번 사람이겠죠. 일부 소수가 큰 돈을 번 사람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은 우리 언론이나 이렇게 이제 주목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소수예요. 집중 투자해서 네. 이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투자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집중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 봤더니 다 집중 투자하더라. 그렇게 집중 투자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건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만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전체 케이스를 보면 사실은 분산 투자가 평균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저번에 그 의사분 봤는데 그 의사분이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맞아요. 그게 잘한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에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일반인들이 따라하기가 어려운 게 그분은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콜옵션의 형태로 투자를 한 거예요. 처음에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MDD를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일단 의사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소득이 있으니까 만약 내가 이 1,000만 원을 잃으면 나는 안 돼. 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라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의 투자는 하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날리고 투자 싶은 방법이 거죠. 다른 거니까. 하지만 내가 이 1,000만 원이 없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아니면 내가 다달이 소득이 얼마나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어. 집중 투자를 해볼 수 있어. 그래서 내 투자 자금 중에 일부를 네. 투자 자금을 가지고 보면 집중 투자를 한 것 같지만 전체 자기 인생에 설계를 놓고 보면 집중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제가 가만히 보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투자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외의 것들 많이 채우고 놓으신 맞아, 분이고 맞아. 그 중에 일부러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위쪽을 열어놓고 접근을 하신 거여서 좋지.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분은 그분한테 맞는 설계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신 거고 잘 하신 건데 네. 그 결과만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과정했는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저는 내년 주식시장이 뭐 2,000포인트 반토막이 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 파이프에서 계속 소득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뭐 생활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MDD를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자산의 일부를 집중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되는 건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야, 저 사람이 한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그게 2배가 되고 그걸 몇 번 했더니 1,000만 원이 몇십억이 됐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건 사람마다 상황이 그건 조금 위험할 수 다릅니다. 있죠. 예. 때문에 사실 투자 방법이라는 게 그 전업 투자자나 그 전문가별로 다 다른데 예. 각자에게 좀 맞는 것들을 잘 취합해서 잘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저도 이제 아내한테 이 책을 쓰고 아내한테 투자를 가르치기 전까지 네. 머릿속으로는 A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A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게 우리가 그 강박이 저도 분명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 그 강박이 있는 게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나는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까지만 얘기를 할 수 있지 네.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는 말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오히려 제 판단에는 당신은 저와 같은 투자를 하면 안 되시고 이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너 그렇게 안 해봤잖아. 너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참 어렵죠, 그건. 언론에서 나오신 분들 다 그게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해본 방식을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는 없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냐면 언론에 나오게끔 그 위치에 올라선 분들은 대부분 상당한 운이 따랐던 거고 그분하고 결부돼서 거기에 맞는 설계, 자신한테 맞는 설계를 했던 건데 그게 사례인데 사람들이 그 사례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언론에 드러나는 사례들은 위쪽에 있는 사례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사람들은 전부 통계로 생각을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거죠.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 네. 요 사경의 친절한 투자 가회는 이제 아내분과 함께 쓰셨는데 원래 그 가족한테는 운전도 가르치면 안 된다. 잘 사귀던 커플과 부부도 그걸로 헤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뭐 가르칠 만은 하셨어요? 처음에 저도 되게 걱정했던 게 네. 저희 예전에 운전 가르치다가 그 싸움 날 뻔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장롱면허일 때 운전을 가르쳐줬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우리 전세 살 때 네. 주인집 차를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긁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차를 우회전하면서 긁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톱 긁으면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소리를 확 질렀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소리를 또 안 지를 스톱할 수는 없잖아. 멈춰봐 계속 긁히고 있어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없지, 그럴 수 없지. 그건 계속 차가 찌그러지고 있네. 잠깐만 이럴 수는 없으니까 스톱 이랬는데 자기한테 소리 질렀다고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시는 안 배운다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되게 걱정을 했는데 뭐 다행히 그러니까 뭐는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게 상황이 제가 낮에는 이제 저희 아이를 이제 제주에서 바래다 주는데 아이 학교가 집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다 놓고 낮에는 거기서 이제 제가 시간을 보내거든요. 특이하다, 특이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이게 주식을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저녁에는 우리 둘째가 3살밖에 안 돼가지고 엄마 달라붙고 엄마 옆에 없으면 막 잠을 못 자니까 그렇죠. 힘들고 낮에는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작년에 이제 제가 제주에서 몇 번 이렇게 줌으로 원격 강의를 맞아요. 해봤으니까 요즘 많죠.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줌으로 하자. 네. 그래서 원격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얼굴 보고 이렇게 막 했으면 싸웠을 수도 있는데 줌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격식도 차리게 되고 좀 말도 이렇게 조금 제가 평소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막 이렇게 감정을 앞서서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또 친절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의할 때처럼.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가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되게 그렇죠.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내한테도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됐고 아내가 느끼기에도 좀 괜찮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부부가 뭔가 같이 배우면 싸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이번에 아내도 느꼈고 저도 느꼈던 게 이 2-3달 동안 서로 이렇게 투자를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에 되게 더 좋아졌어요. 이게 되게 다른 사람들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둘이 서로 마주보는 것도 좋지만 부부가 서로 같은 곳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마주보고 얘기를 하면 싸움이 되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면 같은 이제 편이 되겠네. 같은 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라는 게 어쨌거나 공통의 주제가 될 수 있고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건 자기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집안의 살림이라는 건 부부간의 가치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최근에 이제 책을 읽으신 분이 그러니까 자기도 좋았지만 이걸 아내한테 맞아, 주고 맞아. 싶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 투자에 대한 생각이 부부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다른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저도 그랬어요. 제가 뭐 했냐면 아내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잔소리 되죠. 기분이 나쁜 거죠. 네. 너나 잘해 뭐 이렇게 아. 너나 똑바로 해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내한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적힌 책들을 권했어요. 이 책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러한 내용이더라. 그러면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아내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도 스스로 이 부분 내가 좀 고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힌 책이라고 줘봐 하면서 읽어보면서 나중에 그 책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 내용이더라. 그래서 맞아 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도 그 책에 나와 있어 이랬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훨씬 부드럽게 전달을 할 수 전달 방식이 있더라고요. 달라짐으로써 약간 나이스해지더라고 분위기. 화자를 빌리는 거죠. 제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렇게 빌리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영상도 최근에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괜찮은 영상. 제가 아내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하고 있는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어떤지 보여주면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그런 몇몇 분들의 팬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주도 가다 보니까 훨씬 네.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 서울에 있을 때도 더 많아지고 했는데 어쨌거나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집에서 와이프랑은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오고 오히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분명히 내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시간에는 직장에서도 많이 보내니까 직장 동료가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하고 네. 사실 내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집사람보다 직장 동료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러는데 근데 그 시간은 그러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직장 동료랑 죽을 때까지 함께 하진 않거든요. 저도 회계법인이라는 안정된 직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부 기간만 거기서 있었고 지금은 나와가지고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내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저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관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네. 좀 이렇게 조율해서 갈 수 있으면 그 삶 자체가 각자의 삶 자체가 되게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내분께서는 어쨌든 초보자였던 거잖아요. 네. 그럼 초보자는 어느 정도 수익률 목표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수익률을 정한다고 뭐가 정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정한다고 해서 뭐 20% 수익률을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대신에 뭐는 있냐면요. 네. 투자 예상에는 곱하기 수익률이 나온다는 게 그게 이제 분산 투자 개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뭐도 있냐면요. 이 곱하기 수익률은 한 방향으로 계속되면 복리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와이프한테 MDD는 얼마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목표하는 수익률 몇 프로야?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와이프가 수익률은 그냥 큰 욕심 안 내고 30% 이랬어요. 엄청 높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와이프가 아까 말한 자기가 여윳돈이 한 1,000만 원 있으니까 네네. 이거 가지고 투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000만 원에서 MDD는 40% 400만 원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였고 그래도 투자하면 1년에 300만 원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00만 원에 3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보여줬죠.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한 20? 20% 조금 네. 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22%인데 자기는 큰 욕심 안 내고 30%. 그럼 이제 와이프가 허허허 막 이렇게 되고 근데 대신 나중에 보니까 와이프가 생각하는 30%라는 건 단리였어요. 단리로 그냥 1,000만 원에 투자해서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씩 버는 수준. 네. 그래서 1억 투자해서 3,000만 원씩 버는 걸 생각하는 건데 복리로 계산을 하면요. 네. 기간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네. 연 수익률 5%도 사실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복리로 늘어나는 게 되게 무섭고 실제 오렌 버핏 수익률이 20% 초반인데 재산이 90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이 복리 수익률은 언제 터지냐면요. 시간이 가면서 되게 무섭게 터집니다. 버핏이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재산이 한 96조, 7조 막 이러는데 90조는 65살 넘어서 벌었어요. 자기 노후에 그러니까 전체 재산이 100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기 100조인데 100조 중에 90조를 나이 70이 돼가지고 벌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도, 그러니까 60, 70이 될 때까지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의 뭐 10분의 1도, 20분의 1도 못 벌었거든요. 나머지 기간에. 그래서 버핏이 제일 잘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를 일찍 시작했고, 네. 오래 살았고, 네. 그래서 투자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좀 됐다고 보고요. 처음에 초보 투자 시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한 수익률은 몇 프로였냐면, 이렇게 제가 네. 이 정도를 벌면 10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20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케이스로 계속해서 복리로 보여줬거든요. 네. 저희 아내가 만족한 수익률은 8%였어요. 8%. 네. 연 8%를 계속해서 내면, 네. 연 8%를 계속해서 내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단위로 따지면 와이프가 원했던 1,000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8% 정도 수익률을 한 20년 내면 1년에 300만 원 곱하기 20년 해가지고 그러면 뭐 6천만 원인가요? 1,000만 원 투자해서 6천만 원 정도 버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8%만 돼도 내가 원하는 그 단위로 30%는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단위 수익률, 복리 수익률을 단위로 전환하고 단위로 복리로 전환하는 것들을 엑셀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아내가 이 정도 수익률은 나는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8%. 네. 8%였고 8%라고 따지면요. 한 10년에 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샀는데 5억에 산 아파트가 10년 있다 팔았는데 10억이 된 거거든요. 네. 20년 뒤에 팔았더니 그게 20억이 된 거고, 그래서 내가 20대 때 아파트를 5억 주고 샀는데 40대 가지고 20억에 팔았다. 5억에 산 아파트 20억에 팔았다.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8%예요. 복리가 생각보다 되게 무섭다라는. 8%가 우리 뭐 72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네. 8%면 한 9년에 한 2배씩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20년이면 18년이면 한 4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연복리 수익률 8%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물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복리 수익률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야,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에 만족할지 직접 한번 스스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그 생각치만큼 높지 않아도 네. 굉장히 부를 빨리 달성할 수도 있다. 복리로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네. 수익률의 크기보다는 네.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